에드거 앨런 해야 되지 않겠어? 건조 있게? 그치. 또 기현 씨 심장 같은 책이. 오늘 검은 고양이 아니야? 이거는 되게 단편집이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길이도 좀 제각각이고 엄청 짧은 단편도 있고 되게 긴 단편도 있고 한데 그 하나같이 분위기가 고딕이고 기괴하고 어둡고 비 내리고 젖어 있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설명 같은데. 되게 예, 그럼요. 저는 뭐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어셔가의 몰락이랑 나도. 검은 고양이. 그래서 검은 고양이는 그 엔딩이 되게 반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에드거 앨런 포 소설이 짧은데 계속 그 엔딩에 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이기도 하고 어떤 우리가 그런 전개 문법에 조금 익숙해져 있어서 아 이런 반전이구나 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런 반전을 이렇게 대놓고 팍 나왔을 때 드는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태어날 걸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게 맞아. 읽었을까. 그래서 이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야기 시작될 때 그런 능청스러움 있잖아요. 이 얘기는 내가 언제 있었던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시작되는데 막 반전이 있는 그런 오싹한 소설집이죠. 혜진 씨 알려드린 외에 이제 진짜 편집 일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뭐 소개해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아니 제가 그 알려드림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재밌는 책 추천해주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문학전집에도 이렇게 재밌는 책이 있다. 그래. 이거예요. 제임스 앤케인. 방금 하진 씨도 좋아하신다. 저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그 거의 코스염 읽듯이 읽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얘기가 눈앞에 막 상승곡선이 막 그려져요. 그리고 하강곡선도 이렇게 그려져요. 거의 그 에버랜드에 티익스프레스 타는 것처럼 계속 내려가요. 정말 읽으신 것처럼 읽은 분들이 다 이게 세계문학전집에 있는 거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보일드 문학의 약간 대표작인데 그러니까 스릴러가 보통 어떤 이렇게 사건을 위주로 전개가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이제 코라라는 여자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애인이 생겨서 자기의 남편을 살인을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럼 이제 보통 그 살인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런 스릴러의 중심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살인을 함께 한 연인이 과연 사랑을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의 방점이 찍힌 책이에요. 그래서 그 심리가 무너져가는 과정 그것이 굉장히 스릴이 넘치게 나와 있고 두 연인이 사랑을 할 때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네가 하면 로맨스냐 이런 말 할 때 사실 저는 이 말이 되게 사랑의 그 핵심을 건드리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사실 사랑이라는 건 되게 거대한 주관의 세계잖아요. 그 둘이 합의만 하면 바깥에서 그거를 뭐 범죄라고 부르든 혹은 뭐 거짓말이라고 하든 나쁜 짓이라고 하든 그 안에서는 그게 다 용인이 되는 이제 그런 거대한 주관의 세계라고 한다면 이 둘은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제일 최고의 죄악 살인마저도 우리는 이 러브스토리의 일부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살인을 하고 저지르고 난 후에 이들이 이렇게 동침을 하는데 이 제임스 앤 케인이라는 작가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들은 이제 악마와 함께 잔다. 이제 다리가 6개인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있겠냐고. 그렇구나. 그런 표현이 있는 건 아니죠? 있는 건 악마와 함께 잔다라고.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둘의 관계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진짜 읽어보고 그런 싶다. 과정에 대한 책이라서 되게 생각할 거리도 많이 던져주고 그러니까 이게 연인 사이의 일이라고 치면 이제 뭐 치정을 위한 살인인데 나와 뭐 내 인생의 관계에서라고 치면 사실 내가 내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고 행복한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때로 부정적인 기억도 끼고 살아야 되고 되게 상처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럴 때 그 이후의 문제
를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독특한 심리 소설이고 되게 굉장히 재밌는 스릴러라는 점 추천드립니다. 아, 그래서 뭐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그때 그 민음사에 낙방했을 때 면접 온 사람들한테 책을 주잖아요. 그때 그 칼비노 책을 줬었는데 이 나무의 남작은 그 칼비노 소설 중에도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 됐어요. 이게 이건 진짜 너무 재밌는데 달팽이 수프를 먹으라고 자꾸 막 강요하고 그런 남작 집안의 코지모라는 이제 남작 첫째 형이 그 수프 너무 먹기 싫은데 그러면서 어느 날 호련이 갑자기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근데 다들 그냥 어느 정도 지나면 내려오겠지 싶었는데 거기서 그냥 여생을 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위에서 또 옆마을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나무 위에서 살고 있는데 걔네가 뭔가 법을 어겼나 해가지고 너네는 땅은 못 밟아. 그래서 거기 위에서 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르술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걔네가 명예 뭐 회복 같은 게 되면서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사랑이 끝나고 또 두 번째 사랑이 있는데 걔도 나무 위에 때때로 올라와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쫙 심겨진 들판 막 같이 엄청 타고 다니고 타잔도 좋아했어요? 그런 거기서 사는 그런 이미지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얘가 또 막 나무 위에서 살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 소통하면서 벌어지는 일 그런 게 다 너무 좋았고 칼비노가 항상 내가 찾아 읽기도 하지만 누군가 선물해준 책이기도 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뭔가 어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국이어서 집콕 휴가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번 편은 집콕 휴가에 추천드리고 싶은 책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집콕 휴가를 하다 보면 사실 이제 평소에 잘 읽을 엄두가 안 났던 책 혹은 잘 이제 손이 안 갔던 책들 이제 한 맞습니다. 번씩 읽어보고 싶으실 텐데요. 한번 이제 도전해 보실 만한 정말 이런 책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읽어보실 만한 책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에벌린 워의 다시 찾은 브라이즈 헤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영화로 알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아 그래요? 데니 쇼랑 매슈 구드가 나온 브라이즈 헤드 리비지티드 라는 영화가 있는데 타이틀은 굉장히 이제 화려해요. 랜덤하우스 선정 20세기 100대 영문 소설 어머나. 안에 드는 이제 되게 권위를 인정받은 책인데 사실 이제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거 BL 소설의 고전이다. BL이라고 하면 보일러. 보일러 그죠? 네. 소년들의 사랑이죠? 네. 그리고 이제 BL 클리셰의 시작이다. 그런 느낌으로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클리셰 좋아요. 클리셰가 주는 쾌감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클리셰의 원전을 보는 맞아요. 그 쾌감이 엄청 맞아요. 있죠. 이 책의 배경이 옥스퍼드의 여름방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여름방학인데 1920년대만 해도 이제 이 옥스퍼드가 이제 금녀의 구역이었던 거예요. 남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이 학교에 엄청 잘생긴 서베스천이라는 이제 학생이 이름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얼마나 잘생겼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 학생을 두고 이런 말을 하는데 매력은 강력한 영국식 마른병이야. 스치기만 해도 얼룩점을 남기고 다 죽인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서베스천의 매력이 이제 나를 그렇게 만든다. 이제 이런 걸 복선으로 깔고 있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서베스천이라는 학생이랑 그 주인공인 나는 사실 방학 전에는 그냥 친구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되고 어느 날 서베스천이 나한테 이제 정보를 보냈는데 심히 다침, 즉시 올 것 이제 이런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정보를 받고 서베스천이 사는 브라이즈 헤드 성으로 달려가게 되면서 이제 나의 인생을 바꿀 이제 여름의 시작이 되는 거죠.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만 다닐 수 있는 명문대에 굉장히 잘생긴 학생이고. 주인공이 있는데 이름이 서베스천이고 네. 성에 사는 애가 전보를 쳐서 나 아파. 빨리 와줘. 달려간다. 근데 여름방학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물론 이제 서베스천과 나 사이에도 무언가가 쌓이는데 그 서베스천의 동생으로 여동생으로 나오는 이 친구와도 먼 훗날 이제 되게 특별한 어떤 관계가 돼요.
근데 이게 DL의 클리셰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이제 내가 먼저 좋아한 거는 서베스천이지만 그 감정에 완벽하게는 동의할 수 없는 그 갈등 때문에 자기도 혼란이 있으니까. 혼란이 있으니까. 이 감정이 뭘까? 그죠. 똑 닮은 여동생을 좋아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오빠와 여동생과 또 나의 이야기가 되는 이제 이런 서사를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동성 연애랑은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게 그 당시에 이제 상류층들이 다니는 학교는 남자들끼리의 그런 연애가 사실은 약간 어떤 힙한 유행 같은 거였더라고 해요. 당대에는 되게 이렇게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책에는 우정 이상의 감정 이런 거 외에도 또 그 당시 되게 이제 옥스포드 학생들이 논쟁적으로 이야기했었던 고전적인 예술과 이제 현대 예술의 어떤 대립이라던가 종교적인 교리와 또 개인의 자유의 대립이라던가 맞아요. 그 당시 이제 지식인들이 되게 몰두했었던 시대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그 당시 시대상을 궁금해하면서도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시겠어요? 저는 세계문학 전집 하면 이제 왠지 좀 거리감이 느껴졌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되게 막 불꽃처럼 경제 호황기가 오잖아요. 네. 풍선처럼 사실 부풀어 올랐다가 사라지는 그런 경제 호황기인데 그때 이제 옥스퍼드에 막 입학했던 청년들의 어떤 예술과 또 이제 막 존재에 대한 고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싹 텄던 우정 이제 뭐 이런 이야기와 서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여름에 한번 잡아보실 만한 책이 아닌가. 원래는 철학 전공이었는데 캠퍼스가 분리돼 있었거든요. 저는 이과 문과가. 근데 이제 문과 쪽에서는 뭔가 누릴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장학금을 내도 뭐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제 돈을 뽕을 뽑을 수 있는 건 도서관 이용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무슨 뽕 뽑으려고 간 건 아닌데 이제 도서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입구 바로 옆 오른편으로 문학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딱 먼저 있는 게 프랑스 문학 서가였어요. 가서 이제 뭘 읽을까 하다가 뭔가 적과흑이라는 제목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탕달에 여기 딱 있어. 그래서 이걸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프랑스 문학 왜 이렇게 재밌지? 해서 빠져들게 된 다음에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된 거는 여기 또 있어. 이게 이제 또 미음사의 대표 작가인 이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이라는 작품인데 영화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길지도 않고 문장 자체가 너무 섬세하고 아름다워요. 되게 이렇게 좋은 작품을 원어로 읽으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불어과를 복수 전공해가지고 이제 이거 강독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원문이 엄청 아름답게 쓰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적과흑은 여기 이제 나폴레옹이 실각한 이후에 줄리앙 소렐이라는 주인공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공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적색의 군복과 흑색의 수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황으로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장군이 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과흑이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귀족도 아니고 막 되게 무지랭이 아무튼 진짜 여기서 그러니까 야망은 엄청난데 아무런 뒷배가 없는 청년인 거예요, 줄리앵이. 그래서 내가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되지? 교황이 되거나 나폴레옹처럼 군인이 돼서 세계의 황제가 되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야망을 불타는 내용인데 결국 어떤 사랑에 빠져서 그 정념에 빠져서 이제 휘말리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꿈을 꾸다가 어떤 사랑, 한마디로 이 스탕달은 인간의 어떤 그 야망과 그런 것을 쫓아가면서 흔들리기 쉬운 인간의 어떤 감성과 막 욕망 이런 것을 되게 그려낸 작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막 낭만적으로 생겼어. 막 수염도 막 해갖고 플로베르라는 작가가 또 미음사의 또 대표 작가 중 한 명인데 마담 보바리를 쓴 그 작가는 한 글자 쓰는데도 막 석 달 걸릴 정도로 엄청 고민하고 썼는데 과학 쓴 이 스탕달은 말을 달리듯이 쉴 새 없이 썼대요. 일필휘지로. 그래갖고 그 일필휘지에서 나오는 막 욕망의 끌어오름과 막 그 열정과 막 더 이야기를 막 끌고 가는 그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되게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되게 계급화되어 간다고 해서 막 되게 부의 대물림이나 뭐 신분의 대물림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고 되게 사다리를 오를 수 없는 사회가 되게 많은 젊은 세대에게 되게 불만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오는 환멸, 두려움, 뭐 야망 이런 것들을 되게 공감하면서 읽기에 되게 부족하지 않은 작품. 그래서 한 100년도 한 200년 가까이 된 작품인데도 되게 비추어서 충분히 들여다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약간 길지만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도전해 볼 만한 꼼꼼한 다독가를 위한 추천. 뭔가요? 나단.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거 못 참는. 이분도 또 작가 중에 작가인데 또 헨리 제임스라고 미국 그 근현대 문학의 거의 천재로 평가받으면서 미국 소설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 진짜 유명한 작가인데 그 윌리엄 제임스라고 유명한 그 심리학자의 동생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심리주의 소설의 대가였어요. 그래갖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두께로 써낸 거야. 얼마나 이제 읽는데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그래서 줄거리 자체도 되게 흥미로운 게 이제 여기 뒤에 나온 설명을 보면 상속자 아들 체드를 미국으로 데려오라는 뉴선 부인의 특명을 받고 영국으로 건너온 스트레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대사들이라는 게 미국 대사, 일본 대사 이런 대사들처럼 파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선 부인의 아들이 체드라는 애가 유럽에 갔는데 하라는 공부도 안 나고 막 흥청망청 빠져서 사랑 노름이나 하고 얘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뉴선 부인은. 그래서 스트레더를 보내가지고 걔를 잡아오라고 한 거예요. 문제는 이 스트레더라는 사람도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야. 자기 틀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명령만 받고 실제로 어떤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체드라는 아들을 만났는데 얘가 생각보다 방탕한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고 부모의 그늘부터 벗어난 그 새로운 데서 자립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더는 지령은 받았는데 점점 거기서 균열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틀에 갇혀있고 제대로 된 삶을 안 살고 있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도 뭔지도 모른 채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책이거든요. 그래갖고 직접적으로 교훈을 주는 것 같진 않지만은 그 심리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틀이 깨져나가는 그리고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서사를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분량 길지만은 나는 그런 어떤 심리소설이나 이런 것도 무난히 읽어낼 수 있고 이런 책을 도전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다독가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찰떡같이 잘 골라온 게 제 주변에 정말 다독하신 분들 있잖아요. 책 많이 읽고 기록도 많이 하신 분들이 헨리 제임스의 책을 꼭 도전하더라고요. 아마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 헨리 제임스처럼 약간 넘기 어려운 산? 그런 작품들을 진중하고 되게 그윽하게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헨리 제임스가 그런 걸 원하는 독자분들한테는 정말 가장 적격인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유형 이제 정보를 탁탁 해내고 필요한 정보나 교훈 같은 거를 딱 와닿게 갖고 싶어하는 책 사냥꾼들에게 어떤 책을 추천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이 선택의 폭중에 논픽션이 없잖아요. 대부분 문학 위주 중에서는 어떤 작품을 추천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까미다. 까미는 되게 이야기를 누구나 읽을 수 있게끔 재밌게 써요. 그리고 알아야 되는 정보를 되게 일목요연하게 내가 너네들에게 이 부조리한 사회와 실존주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하는 내용을 가장 쉬운 언어로 제공했던 작가이기 때문에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나만 코인 안에서 벼락거지 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잖아요.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재고해 볼 때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고, 이 시지프 신화가 이제 그 시지프가 말하자면은 벌 받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돌을 올려놓으면은 다시 굴러떠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삶. 사실 현대인의 삶과 다름없잖아요. 저희도 막, 내일 회사 관둬야지 하고, 또 가서 카드값 보고, 회사 다녀야지. 이 카드값이라는 시지프스 신화처럼 그렇게 있는데 빚을 굴리는 거지. 막말로 어차피 죽는데 열심히 살아서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왜 살아야 되느냐가 화두인 거죠. 그랬을 때 까미는 세 가지를 여기서 제안을 해요. 자살, 희망, 그다음에 반항. 한마디로 어차피 죽으니까는 더 고통받느니 빨리 죽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이제 퇴폐적인 방법인 거죠. 두 번째가 희망인데 이 사람이 판단할 때는 희망은 일종의 자기 최면, 속임수라고 느낀 거예요. 현실의 부조리함을 정신승리? 정신승리. 말 잘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막 이런 식으로 희망이라는 게 세상의 부조리를 인식한 상태에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승리를 하는 거를 희망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건전하진 않다. 근데 마지막이 반항인데 부조리를 알지만은 이 세상과 맞서 싸워서 나는 버텨나가겠노라. 세상은 되게 부조리하고 잘못될 수밖에 없고 나의 삶도 언젠간 유한해서 끝나겠지만은 이 유한성 속에서 나는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라 하는 그 반항심이야말로 우리 실존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알려주는 책인데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계발서 같지만은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얻고 싶은 분들한테는 정말 읽었으면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아주 좋은 작품이라서 꼭 한번 읽어보십사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잘했다. 아이고.
아 근데 뭐 해외 문학을 특히나 더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염세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이성이나 합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문학 작품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상을 잊으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한국 문학도 물론 그만의 가치가 있지만 해외 문학은 더 멀리 도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시공간을 떠나서 더 멀리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밌게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회의할 때 제일 재밌었던 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100년의 고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악명이 높은 책이고 2권에 300페이지가 넘는 책. 가계도만 6줄이 넘어가는 책. 근데 어떻게 이걸 재밌게 읽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스페인어 문학을 전공을 해서 전공 수업 시간에 이걸 읽게 됐어요. 전공 시간에 뭘 읽으면 재밌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별 기대 없이 책을 펼쳤는데 정말 너무너무 재밌다. 감상적인 재미를 떠나서 어떤 일종의 체험을 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엄청 묘하고 환상적인 기분을 느껴서 아, 나는 이런 체험을 좀 계속 해보고 싶다. 더 이런 책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실은 이 세계문학 전집을 모으게 됐어요. 다른 책은 어떨까 하면서. 어떤 내용인가? 내용은? 부엔디아 집안 가문의 연대기예요. 한 100년에 걸쳐. 가상의 어떤 늪지대에 있는 마콘도라는 마을을 부엔디아 가문의 첫 번째 할아버지가 다 같이 우리 새로운 마을에서 살자 해서 한 20명 정도로 데리고 와서 살게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리는데 불면증이 막 전염돼요. 근데 불면증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서 다 포스트잇을 붙여요. 막 마을에. 이거는 암소, 이건 암탉 막 이렇게. 촉각기억법 있었으면 좋겠다. 써서 막 붙여놓고 다니다가 한 떠돌이 집시가 이걸 먹어보렴 해서 푸른 물약을 먹으니까 갑자기 싹 다 나아요. 근데 이런 일이 챕터마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마콘도의 주민들은 너무 수더분해서 그런가 보다. 별일이 다 있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말도 안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죽으면 노란 꽃이 하루 종일 내려요. 그래서 조금 작은 동물들은 질식을 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주민들은 아유 이런 일이 있었네 하고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되게 전래동화 같잖아요. 정말 옛날 시대 느낌? 근데 갑자기 마을에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70년대였던 거예요. 전화기가 막 들어오고 바나나 공장을 세우고 바나나 회사를 막 만들어요. 콜롬비아의 근현대사를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군부 독재라든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사실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해서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이 책을 부르는데 환상적인 세부적인 묘사를 계속 해놓는 책은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사회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웅장한 책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둘 다 했다. 합쳤다. 이건 미쳤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근데 제가 민음사에 입사해서 처음으로 담당 편집을 한 책이 마르케스의 족장의 가을인 거예요. 아까 그 행복 조금 있었던. 네. 근데 이게 마르케스가 100년의 고독을 집필한 다음에 8년 뒤에 쓴 후속작이에요. 근데 이게 나에게 주어지다니? 이건 운명이다. 진짜. 100년의 고독도 사람들이 항상 예언 속에서 살아가고 시간이 이렇게 원으로 흐른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은 같은 운명에 의해서 항상 똑같은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자기만의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소설 속에서 흥미를 정말 찾고 싶은 분들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 나는 소설에서 교훈을 좀 얻고 싶고 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읽으시면 정말 재밌으실 그런 소설입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운명적인 가치가 있는 우는 거 아니지? 너무 벅차올랐는데 제 진심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너무 전해졌어. 말을 잃었어 지금. 진짜. 제가 또 아무래도 마케터다 보니까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중 베스트 3를 골라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가 그냥 딱딱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저의 소박한 레퍼런스 안에서 최애 작품 3권을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모임에서 거의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도리스 레싱의 작품인데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 얇고 그 약간 공포 소설 같은 분위기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엄청 속도감 있게 읽으실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책이에요. 저 여기 나오는 주인공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엄청나게 완벽한 대가족을 꾸리고 싶은 어떤 로망? 꿈? 이런 게 있는 부부가 나오거든요. 근데 막 조건이 막
엄청 좋진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 수군대요. 막, 아, 좀 적당히 해라. 애 한두 명만 낳아서 잘 키워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참견도 많이 하는데 이들에게는 완벽한 빅피처가 있어. 애를 엄청 다산해가지고 낳고 대저택에서 여름, 겨울이면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북적거리는 그런 파티도 하고 싶고 막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그런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까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게 주변의 반응도 와, 쟤네가 진짜 결국은 해내는구나. 약간 의심도 많이 지워지고 비로소 막, 아, 내가 드디어 이렇게 내가 꿈꾸던 가정을 이루었어 라고 하는 찰나에 5번째 아이가 들어섭니다. 임신을 하는데 그 임신을 했을 때부터 이미 뭔가 좀 달라.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건 4회 이상 이렇게 임신을 했으면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이게 5번째 임신은 처음 겪어보는 감각인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막 정원인지 막 황야를 막 뛰어다녔던 장면도 제가 기억이 나고 엄청 힘들어하는데 뭔가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후에도 이 아이를 묘사하는 장면이 좀 악마적으로 그려지는 게 있어요. 공포소설처럼. 그래서 뭐 저희가 독서 모임 때 읽었을 때 뭔가 악마 같은 존재이냐 아니면은 그냥 좀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갔었는데 그거는 뭐 사실은 작가가 말을 다운증후군? 뭐 그런 식으로 후속을 쓰긴 했는데 사실 그거 좀 저는 오히려 별로고 그 모임 때 나왔던 다양한 해석들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그 5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모든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나기 시작해요. 완벽에 가까워 간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그 5번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청 흥미로운 작품이고 이게 굉장히 해석이 열려있고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여기 안에서 그 도덕적 딜레마에도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임할 때 읽어보면 진짜 더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기 너무 좋은 책이다. 혼자 읽기도 당연히 좋지만. 2번째 책은 모래의 여자라는 책인데 이 책도 굉장히 껄끄러운 모래를 씹는 것 같은 느낌의 그 일본 근대문학 특유, 전쟁 전후문학 특유의 불편함이 정말 잘 묘사된 책이에요. 선생님이고 곤충학자인 주인공이 곤충 채집을 하러 떠나면서 시작이 돼요. 휴가를 쓰고 곤충 채집을 떠나는데 그 곤충 채집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별자리 왜 발견한 사람 이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곤충도 내가 새로운 걸 발견하면 거기에 라틴 학명 뒤에다 내가 원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대요. 그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휴가를 쓰고 곤충 채집을 하러 가는데 남들이 못 찾은 곤충을 좀 찾으려면은 사람이 없는 그런 없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선택한 곳이 모래 사막이에요. 그래 모래 사막으로 곤충을 잡으러 갔는데 이게 첫날부터 뭔가 사막이 사막인 데는 이유가 있고 사람이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생명 자체가 없는 곳인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막 아리까리한데 너무 멀리 온 거죠 이미. 그래서 아 일단 오늘은 어디서 좀 묵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자 하면서 막 가다 보니까 진짜 뜬금없이 모래사막 한 복판에 마을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을에다가 물어봐요. 제가 어디 하룻밤 묵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그럼요 하면서 이제 막 엄청 막 잘해주면서 집을 막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러 이제 갔더니 여자가 혼자 사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구조가 특이한 게 모래사막을 이렇게 뭔가 구덩이를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 막 집이 있어. 그래서 사다리를 내려준 사다리를 타고 막 내려갔죠. 샀더니 이렇게 여기서 주무시고 네. 편하게 계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잠자려고 하는데 새벽에 막 보니까 막 여자가 갑자기 자다 일어나가지고 모래를 퍼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일이면 떠날 거니까 이러면서 빨리 눈 감고 잤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얼른 떠나려고 죄송해요. 신세 많이 졌습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역시나 어제 타고 내렸던 사다리 어디 갔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구덩이에 갇혀가지고 벌어지는 탈출극이 펼쳐지는데 기가 막혀요. 막 탈출도 하고 다시 잡혀오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껄끄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그 모래 사막 안에서 여자와 나 단둘이 주체할 수 없는 욕망들 막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지는데 굉장히 뒷맛이 찝찝한데 정말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게 미시마 유키오라는 문제 작가가 또 있잖아요. 문제적인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랑 완전 동년배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그 정치적으로나 문학적인 어떤 방향성이 완전 다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재밌었고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재밌었어. 진짜 이게 별의별 TMI인데 이분의 유작이 당시에 90년대 완전 초반에
그냥 보통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작이 발표되면 이렇게 원고 형태로 그냥 종이 원고 형태로 많이 발견됐었나 봐요. 근데 당시에는 되게 드물게 플로피 디스크로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또 TMI, 네. TMI 라이브. 그렇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이거 기현 씨도 이탈리아 칼비노 작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많이 소개했었고 이 작품도 소개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소개하려고 가져놨어요. 이것도 앞부분을 제가 앞부분을 소개해드리면은 그 코지모라는 정말 사랑스러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코지모는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어머니 그리고 딱 괴팍한 누나 그리고 소심한 남동생 그 사이에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의 시점에서 형인 코지모의 삶을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평소에도 엄청 갑갑하게 그런 가족의 분위기를 갑갑하게 느끼고 있었는데 누나가 말도 안 되는 달팽이 요리를 괴상한 달팽이 요리를 해가지고 먹으라고 막 들이미는 거예요. 식탁에서. 근데 뭔가 코지모한테 이 달팽이 요리는 트리거였어. 나 진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달팽이 요리 안 먹겠다는데 왜 먹으라고 하는 거야. 안 먹어! 이러면서 이제 뛰쳐나가는데 그게 이제 그냥 가출이 아니고 나무 위로 가출한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 뒤로 평생을 내려오지 않습니다. 나무 위에서 사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런데 이 나무 위에서 이 코지모가 사랑도 하고 여행도 가고 막 살다 보니까 외로워. 그래서 되게 멀리 있는 어떤 나라에 나무에 사는 종족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무를 또 막 열심히 타고 또 그곳에 가서 또 연애도 하고 막 모험도 떠나고 심지어는 막 레지스탕스 운동도 하고 막 그래요. 엄청난 코지모의 일생이 담긴 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귀엽고 사랑스러운 상상력이 정말로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이고 나무 위에서 정말 내려오지 않고 산다는 그 상상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게 되게 설득이 돼요. 읽다 보면은 살 수 있겠다. 과연 나도 살 수 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묘사가 치밀한 작품입니다. 나무 위에서 갓생사시네. 맞아요. 나무 위에서 남자 그 칭호도 받고 이 안에서 코지모도 개도 키워요. 심지어 개도 키우고 너무 사랑스러운 닥스훈트도 키우고 그리고 막 그런 묘사도 기가 막혀요. 이렇게 이거 19금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거 말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막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도 많고 정말로 네 재밌는 장면들이 많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입덕하셔가지고 다른 작품도 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무 위에서 나보다 잘 사네. 이게 나무에서 되게 잘 살아요. 막 사냥도 하고 그리고 그 동생이 갖다주는 문명의 이기를 다 잘 받아서 활용을 합니다. 네. 밥도 주고 그러면 물론 자기가 자급자족도 하지만 뭐 형 이거 먹어봐 이러면은 네 춥다 그러면 이불도 갖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첫 직장이었고 첫 이력서 넣는 거여가지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간절하긴 했지. 서류 접수를 한 다음에 면접을 오라 마라 아니면 떨어졌다 이런 연락이 없어가지고 메일을 한 번 더 보내보자 했는데 근데 내가 이메일을 2번 보냈다고 했잖아. 왜 회신을 주지 않으시냐. 떨어졌으면 떨어졌다 아니면 면접에 불러주지 않으시냐 라고 이메일을 2번 보냈다고 했는데 어제 본부장님이랑 다른 얘기를 하다가 들었는데 아니야 넌 전화를 했어. 너는 이메일을 2번 보냈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일을 보냈는데 왜 답이 없으시죠? 혹시 어떻게 됐나 궁금하다. 되게 드라이하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아니야,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너 진짜 그랬다. 메일을 2번 보낸 거 그냥 내가 2번 씌우면 되는 건데. 전화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굳이 찾아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프로세스가 엄청 빡빡하게 정해진 공채 같은 건 그럴 수 없을 수도 모르겠지만 틈이 보인다. 그럼 너무 무례하지 않은 선에서 자신을 최대한 어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면접을 볼 때나 아니면 그 전이나.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저를 패기로 뽑아줬던 본부장님이 민음사 책 알아? 막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당연히 알지. 그러면서 세균학전집 반말했던 거 아니에요? 세계문학전집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중에 뭐 좋아하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루이제 린저의 삶의 한가운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실제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쯤에 제가 저의 순탄한 삶에 대해서
별일 없이 흘러가는 삶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사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내가 과연 그 삶을 쉬운 선택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던 시기에 이 책을 딱 읽었는데 이 책이 정말 귀신같이 그런 내용이야. 화자인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좀 안정적으로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니나라는 동생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자매가 사이가 좋진 않아서 싸웠다기보다는 그냥 대면대면하고 각자의 그냥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니나가 언니한테 나한테 좀 와줘, 나 많이 힘들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언니가 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니나라는 사람을 딱 맞닥뜨린 이유로 더 이상 예전의 삶이 내가 진짜 잘 살고 있었던 건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야. 니나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불안하지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 장면이 막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더 잘했으면 부장님이 더 좋아했을 텐데 그때 왜 좋아하니?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장님이 나보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나는 대답했다. 가끔은 좀 덜 이상적이 되고 아주 커다란 어리석인 행위를 범하고 미친 듯한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쯤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아니야. 니나는 크게 놀라서 말했다. 그런 걸 바라지 마. 그런 것이 닥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어떻게 그 와중에 좋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런 걸 원한다는 건 죄악에는 다름없어. 이런 대화를 하는데 언니가 오히려 격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막 그런 니나가 막 말리잖아. 근데 언니가 그런 생각을 해. 니나랑 대화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거야. 격정적인 삶을 사는 게 진짜지 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는데 니나랑 대화를 하면서 비로소 막 내가 살았던 게 다 의심이 되는 거야. 진짜 사랑을 했었나? 진짜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걸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지만 또 니나는 아니야, 나는 불안해. 난 늘 힘들어. 언니처럼 사는 게 난 좋아. 그러면서 서로가 가지지 못한 걸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딜레마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험적이고 막 불꽃이 막 팡팡 터지는 것 같은 삶을 또 꿈꾸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불꽃처럼 살다가 벼랑간 또 불안해지는 순간이 오잖아. 그런 그 삶의 진실?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엄청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책이어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또 앞부분 전문가 예전에 다 읽어서 기억이 안 날까봐 앞부분을 또 좀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 끝까지 다시 다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 리리리님의 사연인데요. 저는 어느덧 사회생활 1년차를 앞두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제 고민은 어른들은 다들 이렇게 어렵고 팍팍하고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었나 하는 겁니다.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일 잠깐 쉬고 다시 월화수목금 일하고 인생에서 제 삶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조금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사무직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삶이 일에 종속당하는 형태는 은퇴하기 전까지 계속될 것 같은 예감에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다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인 병폐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누구도 돈으로부터 자유롭진 못하죠. 도대체 이 사회가 왜 이런가부터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세일즈맨의 죽음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니 정여울 작가님은 왜 이렇게 우울한 작품을 추천해주지? 하고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세일즈맨의 죽음을 보면 평생 정말 직장에서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이 사람이 너무나 허무하고 정말 너무나 불쌍하게 밀려나고 가족들한테도 무시당하고 아들한테도 무시당하고 끝내 몰락하면서 안타깝게 사라져가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 작품이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착하고 훌륭하고 멋졌던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작품에 보면 아내가 그래도 유일하게 남편을 이해하려고 해요. 린다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고는 하지 않겠다. 윌리 로머는 엄청나게 돈을 번 적도 없어. 신문에 이름이 실린 적도 없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품을 가진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그이는 한 인간이야. 그리고 무언가 무서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 관심을 기울여 주어야 해. 늙은 개처럼 무덤 속으로 굴러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사람에게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 문장이 너무 가슴 아프게 파고들더라고요. 끊임없이 돈을 벌기를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충분히 돌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이 질문은 참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걸까요? 이게 다일까요?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사회화, 개성화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화만 하면 직장만 다녀도 돼요. 사회화는 솔직하게 말하면 획일화거든요. 다른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개성화라는 건 뭐냐면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리리리 님이 힘들어하는 것도 이건 진짜 내 인생이 아닌데 그냥 돈만 버는 것만으로도 내가 진정한 개성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무의식적으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꿈꾸는 거예요.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경우도 더 좋은 걸 사주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더 좋은 차를 사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은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맨의 죽음을 읽으시고 결코 돈을 벌고 직장에 다니고 사회화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만의 별을 찾아야 되고 자기만의 개성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지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해결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인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시를 못 읽겠어요. 한국 소설을 좋아해서 많이 읽는 사람인데 시는 정말 도저히 못 읽겠습니다. 이해를 하지 말고 느끼라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시를 읽고 느껴보려 하는데 저거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를 잘 읽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시를 온전히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저도 시를 좀 좋아하고 감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에 어떤 책 처방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나지윤님께 처방드릴 책은 김수영의 시여 침을 뱉어라입니다. 김수영의 산문선집이고 세계문학전집 400번으로 이번에 출간되었어요. 이것은 김수영이 자신의 시 혹은 이 시대 시가 뭘 어떤 태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뱉듯이 말한 한마디인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시인은 예전부터 이 시를 어떻게 써왔으며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시론을 정립하고 정말 그 제작자와 제작 방식을 독학하는 느낌을 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여 침을 뱉어라를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말하자면 시에 대한 메이킹 필름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인이 시를 쓸 때 어떤 부분에서 늘 좌절하고 고민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현장성 있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현대시의 현대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가늠할 수 있는데 그거를 너무 어렵게 쓰고 이러면은 읽기가 힘든데 김수영은 뭔가 뒷담화를 앞에서 하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게 뒷담화를 앞에서 진짜 하고 살벌하고 김수영 선생님 진짜 제 저자분이었으면 여기 그 편집자 욕도 솔찬히 나오는 거 아시죠? 맞아. 이놈의 편집자 놈들. 편집자 놈들, 시인 놈들. 문예지 만드는 편집자 놈들 시 월평만 안 쓰게 했어도 내가 시 몇 편을 더 썼을 텐데 뭐 이거를 아주 그냥 근데 쓴다.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시인의 고투를 그대로 볼 수 있어서 맞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김수영도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어려운 거구나 이런 거 느낄 수도 있는 게 생활현실과 시라는 부분인데 읽어보자면 나쁜 시를 발견하기는 쉽지만 좋은 시를 발견하기란 참 어렵다. 그 시와 같이 살 수 있는 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이 시의 경우와 같이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던 것 중에서 의외로 기적이 발견되는 수가 있다. 그럴 때의 기쁨은 이중으로 크다. 시를 쓰기도 어렵지만 시의 독자가 되기는 더 어려운 것 같다. 진정한 시의 독자는 시인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가. 피상적으로 시의 독자가 있으니 없으니 말할 수도 없고 시의 독자가 없다고 비관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공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를 쓴다는 건 뭔가 시를 산다는 말과도 굉장히 결부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다시 말하면 시를 읽는다는 것도 하나의 삶의 형태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읽었을 때 당연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두 번 읽었을 때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자기의 삶의 경과와 함께 뭔가 시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변하지 않을까. 왜 K-pop 스타 같은 데 나와서 박진영이 그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도 필을 낼 수 있다고. 그걸 알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쏟으니까 그게 저는 여기서 말하는 그 같이 사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그 곁에 두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보면 한국시도 어떤 전형들이 있잖아요. 쓰여지는 그럼 전형을 사는 것처럼 익히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 내 취향, 감정을 뒤흔드는 편수 하나쯤은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시를 느낀다는 게 자기가 어떤 상태이냐 그게 뭐 지적 상태일 수도 있고 정서적 상태일 수도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느껴지는 것들도 엄청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의 재미있는 읽기도 될 수 있는 걸 통해서 시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넣어 놓으면 또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또 재료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빈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마지막을 보는 것을 기피합니다. 읽고 있는 소설책도 마지막 챕터에 들어서면 안 읽게 되고 드라마도 마지막 화를 남겨두고 보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 끝이 나는 게 허무하고 씁쓸한 것 같아요. 애정과 시간을 들여 보고 있던 이야기의 주인공과 이별을 맞이하는 게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과 아쉽지 않게 이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선배의 책 처방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입니다. 등대로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버지니아 울프도 너무너무 유명한 작가라서 제가 유명한 책을 많이 하죠. 갑자기 자랑하시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시는 책인데 아니에요. 근데 등대로의 마지막은 기억 안 모르는 것 나지, 같아요. 저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지니아 울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의식의 흐름이잖아요. 항상 거기서 이렇게 하차했거든요. 맞아. 저 내릴게요. 저 멀미 나요. 등대로 같은 경우도 줄거리만 보면 엄청나게 간단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램지 부부가 있고 이 부부가 스라의 자식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여름 별장에 가요. 그 중에 아들이 저 등대까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봐. 내일 등대 보러 갈 수 있냐고. 엄마는 갈 수 있을 거야. 내일 날씨가 좋으면. 근데 아빠는 못 갈걸? 내일 날씨 안 좋을 텐데. 아이를 낙담시켜요. 그렇게 해서 10년에 걸쳐서 이 가족이 별장에 가 있는 동안 오고 간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좀 간헐적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중간에 많은 죽음들이 나오고 후렴처럼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들은 각자 홀로 죽어갔다라는 말이 노래의 후렴 가사처럼 그냥 계속 나와요. 실제로 이게 1910년부터 1920년 사이에 쓰여진 소설이라서 죽음의 도처에 깔려 있었던 시기고 그때 가족을 많이 잃었던 버지니아 울프가 느끼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주 잘 배어들어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전조도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건들처럼 죽음이 벌어지는데 그럼 이 작품이 어떻게 끝날 건가?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것 같잖아요. 뭔가 확신할 수 없고 두려움에 떨고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 장면이 릴리 브리스코라는 화가가 자기가 그려야 하는 한 폭의 도면에 엄청나게 확신에 찬 어떤 직선을 딱 그으면서 끝나요. 그 직선을 그으면서 나는 그걸 봤다. 라고 하면서 끝나거든요. 이런 불확실과 불안정한 상황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계에 살아가지만 확신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 발견한 채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이제 곰곰이 하면서 이 소설들을 다시 보게 되는데 등대로 전반에 걸쳐져 있는 저조한 분위기라든지 불확실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그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의 끝을 되게 중요한 마무리였다고 생각하고 많은 작품들이 그런 것 같아요.